오늘 저는 제 어머니 박순자에 관한 이야기를 전국의 청취자들에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5명의 형제자매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서 우리 5을 키우기 위해 시장에서 야채를 팔았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막내 이정훈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하셨던 모든 일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교 운동회 때 다른 부모님들은 비싼 도시락을 싸왔지만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김밥을 말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창피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김밥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큰형 이정석은 어머니 덕분에 대학까지 졸업했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누나 이미영은 어머니의 희생으로 피아노를 배워 음악교사가 되었고 둘째 형 이정민은 공무원이 되었으며 셋째 누나 이수정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어머니의 피와 땀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70이 넘어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우리 형제자매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았고 점차 전화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준 오래된 핸드폰을 들고 매일 연락을 기다리셨지만 그 전화는 거의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그 집은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집 앞 작은 텃밭에서 고추와 상추를 키우며 소일하셨고 가끔 동네 경로당에 가서 다른 노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석 달에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바쁨이 얼마나 부끄러운 변명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에 비하면 제가 들인 시간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지만 우리 형제자매 중 누구도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제 가족이 어머니에게 했던 일들을 고백하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위로는 이웃에 사는 최윤아라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윤아는 어머니 집 근처에 새로 이사온 29살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출퇴근길에 항상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고 가끔은 빵집에서 갓 나온 단팥빵을 사들고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윤아가 가져온 단팥빵을 좋아하셨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윤아는 저희 형제자매가 찾아오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 아들, 딸들이 잘 찾아오세요?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들 바빠서 그럴 거야. 나는 괜찮아.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윤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됩니다. 윤아는 종종 어머니의 건강을 확인하고 필요한 약을 사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명절에는 가족들이 올 거라며 어머니가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우리는 전화 한 통으로 대신했습니다. 윤아가 들려준 바로는 그날 어머니가 혼자서 차려놓은 명절 음식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관절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삐끗하셨을 때도 윤아가 발견해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윤아는 저희에게 연락했지만 저희는 각자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원비를 보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어머니에게 종종 자녀분들에게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지만 어머니는 애들 바쁜데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식들을 걱정하셨고 자신의 외로움보다 우리의 불편함을 더 생각하셨습니다. 겨울이 오자 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자주 났습니다. 유나는 걱정되어 자주 찾아갔고 때로는 밤에 응급실에 모시고 가기도 했습니다. 유나가 저희에게 상황을 알렸을 때 큰형 정석은 요양원에 모셔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본인의 집에서 지내는 것을 원하세요. 요양원보다는 방문 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지만 정석은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말아달라며 불쾌해했습니다. 유나는 할 수 있는 한 어머니를 도왔지만 그녀도 자신의 삶과 일이 있었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가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웃인 유나에게 맡겨둔 것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던 그해 겨울, 큰형 정석이 갑자기 형제자매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만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채팅방의 주제는 어머니의 건강이 아니라 어머니의 집과 재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석은 어머니가 혼자 살기 힘들어지셨으니 요양원에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을 팔아서 요양원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영과 정민, 수정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저만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우리 5 형제자매는 오랜만에 어머니 댁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꿈만 같다며 서둘러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준비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석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에 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이 집에서 살고 싶어. 정석은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희도 멀리 살아서 자주 올 수가 없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럼 너희가 자주 와주면 되지. 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바빠서 자주 못 온다고요. 요양원에 계시면 전문가들이 돌봐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점점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하고?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정석이 대답했습니다. 집은 팔아서 요양원 비용으로 쓰면 되죠. 어차피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실 필요 없잖아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어디서 살아? 요양원에서 평생 살라고? 정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요양원에 오래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의 그 절망감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어머니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계속해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형제들의 채팅방에서 어머니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수 의견으로 묻혀버렸습니다. 큰형 정석은 이미 어머니 몰래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집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집이 오래되었지만 위치가 좋아 꽤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정석의 계획은 집을 팔고 일부는 요양원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형제들이 나눠 갖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집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느꼈는지 유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유나는 어머니를 법률 상담소에 모시고 가서 재산 보호에 관한 상담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사는 어머니에게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하지 말고 유언장을 작성해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석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믿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유나에게 전화해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유나는 겁에 질려 한동안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형제들은 어머니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정민은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며 의사 친구를 통해 진단서를 받아오려고 시도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증명되면 후견인으로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이 계획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또렷하시다. 이건 사기다. 라고 말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정훈이는 언제나 엄마 편만 든다며 무시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유나가 소개해준 사회복지사를 통해 방문 간호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웃들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동네 이장님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에게 전화해 노인을 강제로 집에서 내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석은 어머니의 집 열쇠를 몰래 복제해 두었고 미영은 어머니의 통장과 인감증명서를 찾아보기 위해 집안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수정은 요양원과 이미 계약을 진행 중이었고 입소 날짜까지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과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질까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저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가장 큰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해 봄 정석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어머니 집이 아닌 정석의 아파트였고 어머니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정석은 회의에서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 이사업체를 불러 어머니의 필수 소지품만 포장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집은 비워진 상태가 되고 그때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계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의사도 묻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이건 범죄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석은 어머니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실 수 없는 상태라며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영과 정민, 수정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물건들은 보관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평생 모으신 추억들인데. 제가 말했습니다.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방은 좁아. 많은 물건을 가져갈 수 없어. 필요한 옷가지와 약간의 사진 정도면 충분해. 수정이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곧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실 거야. 치매가 더 진행되면.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의사가 공식적으로 치매 진단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가끔 물건을 놓는 곳을 잊어버리거나 약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증상은 노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는 건 옳지 않아요. 적어도 어머니께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석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어머니는 절대 응하지 않을 거야.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결국 저는 형제들의 결정에 반대했지만 적극적으로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나는 이 계획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형제들은 그럼 너는 빠져. 우리끼리 할게라고 대답했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해 경고해야 할지 아니면 형제들의 계획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형제들의 계획은 생각보다 빨리 실행되었습니다. 정석은 어머니에게 종합건강검진을 받아보자고 제안했고 어머니는 자식들이 오랜만에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동의하셨습니다. 검진 당일 정석과 미영이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 사이 정민과 수정은 이사업체 직원들과 함께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출장을 핑계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계획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막지도 못했던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50년 인생이 담긴 집은 몇 시간 만에 텅 비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시던 남편의 사진, 자식들의 어린 시절 앨범, 손수 짠뜨개, 이불, 오래된 닭이 세트까지 대부분은 버려지고 일부만 박스에 담겨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에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텅 빈 집을 본 어머니는 처음에는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석이 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짐은 이미 다 옮겼어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내 집이야. 내 물건들은 어디 있어? 내가 평생 모은 거야. 어머니는 계속해서 물었지만 형제들은 다 요양원으로 보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안 가. 이 집이 내 집이야.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석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집은 이미 계약금이 들어왔고 요양원도 예약되어 있어요. 어머니 물건들도 다 옮겼어요. 어머니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게 해줘. 얼마 남지 않았어. 미영이 어머니, 요양원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리고 같은 또래분들과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결국 정석은 참다 못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어떡해요. 어머니는 그제서야 체념한 듯 울음을 그치고 물었습니다. 내 집은 어떻게 되는 거니? 정석이 대답했습니다. 팔아서 요양원 비용으로 쓰려고요. 남으면 어머니 용돈으로 드릴게요. 어머니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집을 팔아 돈을 나눠 가지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형제들에게 끌려 차에 탑승했습니다. 떠나기 전 어머니는 자신의 집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50년 세월의 추억과 이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내 집에 돌아가고 싶어. 제발 나를 돌려보내줘. 하지만 아무도 어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한참을 달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여긴 어디야? 요양원이 이렇게 멀리 있어? 라고 물었지만 정석은 좋은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 주변에 다른 집이 보이지 않는 낡은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고 창문 유리는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긴 어디야? 요양원 아니잖아. 정석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곳이 새로운 집이에요.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쉬시기 좋을 거예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곳이야? 왜 나를 이런 데로 데려온 거니? 정석은 대답 대신 어머니의 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의 작은 가방과 상자들, 평생 모은 추억의 물건들 중 남은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여기 계세요. 저희가 집을 정리해 놓을게요. 그리고는 낡은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건물 내부는 외관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오래된 가구 몇 개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바닥은 오래된 나무 마루였는데 군데군데 썩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 안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살 수 없어. 제발 나를 집에 데려다 줘. 정석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삼촌이 예전에 살던 집이에요. 조금만 치우면 살만할 거예요. 도시보다 공기도 좋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요양원은? 너희가 말한 좋은 시설은?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은 너무 비싸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어머니 집을 팔아도 몇 년 지나면 돈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곳이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서둘러 어머니의 짐을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오래된 침대 위에 옷가지를 올려놓고 부엌 선반에는 약간의 식료품을 채웠습니다. 정석은 냉장고를 확인해 보더니 작동은 하네요라고 말했지만 냉장고에서 나는 악취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방 한가운데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이미 체념한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정석이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드릴게요. 여기 전화도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울창한 숲과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산뿐이었습니다. 미영이 다가와 어머니, 저희가 방을 좀 치워 놓을게요. 화장실도 청소하고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청소도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부엌을 둘러보며 어머니, 여기 가스레인지도 있고 냄비도 있어요. 음식 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는 녹슬어 있었고 냄비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구석에 있는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에서는 먼지가 일었지만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민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더 필요한 것 있으세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순간 형제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가 집이에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를 집에 데려다 줘. 제발. 정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집은 없어요. 이미 계약금을 받았고 다음 주면 이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아직 팔리지 않았고 정석은 어머니가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마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정석은 냉장고에 음식을 더 채워넣고 미영은 침구를 정리했습니다. 정민과 수정은 어머니의 약을 정리하며 언제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메모를 남겼습니다. 준비를 마친 정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가봐야 해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어머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미영이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미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형제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 말에 미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자식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내 자식이라면. 말을 끝맺지 못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제들은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곧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정석이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화번호는 냉장고에 붙여뒀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형제들은 빠르게 차에 탑승했습니다.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 언덕길을 내려가는 동안 저는 뒷좌석에서 몰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정석이 침묵을 깼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어머니는 곧 적응하실 거야. 미영은 맞아. 어머니가 지금은 화가 나셨지만 곧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말했고 정민과 수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나?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정석이 약속대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어머니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석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어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깊은 산속이라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실종 신고 처리되었고 몇 달간의 수색 끝에 경찰은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형제들은 어머니의 집을 팔았고 그 돈을 나눠 가졌습니다. 저는 몫을 거부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이미 마비된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실종 후 형제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연락하지 않았고 가족 모임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어머니의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어머니가 나타나 왜 나를 버렸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실종 2년째 되던 해 저는 우연히 유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의 옛집 근처에 살고 있었고 어머니의 소식을 궁금해했습니다.
유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버리다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나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남겨둔 그 산속 집을 다시 찾아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남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와 유나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더욱 황폐해져 있었고, 주변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가 가득한 실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중 유나가 벽에 걸린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글씨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나는 이제 떠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지만 결국 너희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슬플 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읽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유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라디오 방송에 이 이야기를 제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자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밤 어머니의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항상 외롭게 산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르지만 제 목소리는 닿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희생을 잊지 마세요. 후회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저처럼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어디에 계시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 이름은 장민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버지 장현식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세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택시를 운전하며 우리 남매가 부족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저희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나신 후 홀로 저희 세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누나 장민서, 형 장민호, 그리고 저. 아버지는 한 번도 재혼을 생각하지 않으셨고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누나는 아버지의 뒷바라지로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유명 병원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형은 법대를 나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세 남매가 각자의 위치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가장 행복해 하셨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오래된 집에서 살면서도 자식들이 졸업식에서 상을 받을 때는 새 양복을 맞춰 입고 오셨습니다. 그 양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른이 넘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우리 남매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소홀히 했고 점차 명절에도 찾아뵙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보내는 생활비로 근근히 살아가셨고 아플 때는 홀로 병원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살아온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살고 계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셨지만 아버지는 평생 살던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오래된 은행나무와 골목길의 풍경이 아버지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찾아뵙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매번 다음에는 더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항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탓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찾아온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웃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결국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처음에는 저희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으셨던 거죠. 우연히 병원 검사 결과지를 발견한 누나를 통해 저희는 아버지의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친구는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김영배라는 노인이었습니다. 영배는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에 퇴직한 우체부였으며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두 노인은 벤치에 앉아 바둑을 두거나 세상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배는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챙겨주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도 기꺼이 해주었습니다. 영배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버지는 훨씬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영배는 종종 저희 남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아프신데 한번 찾아뵙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미루었습니다. 누나는 병원 당직이 많다고 했고 형은 중요한 소송 준비로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해외 출장이 잦다는 이유로 방문을 미뤘습니다. 영배는 마지막 전화에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자식된 도리가 그게 아니지 않소? 아버님이 얼마나 자식들 보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오? 그 말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저희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의사의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영배는 아버지를 돌보느라 자신의 일상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영배가 저희에게 연락했지만 세 남매 모두 즉시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수술 중이었고 형은 법정에 있었으며 저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영배 혼자 밤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야 저희는 아버지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누나가 먼저 휴가를 내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거의 말씀을 못하실 정도로 상태가 나빠진 후였습니다. 누나는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튼튼하고 건장했던 아버지는 뼈만 남은 모습이었고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즉시 저와 형에게 연락해 빨리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영배는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자식분들이 할 말이 있으면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누나의 연락을 받고 형과 저는 다음 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옆에는 영배와 호스피스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보자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말씀을 하기 어려워 보였지만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는 표시를 하셨습니다. 세 남매는 아버지 침대 주위에 모였고 그제서야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는 아버지의 상태가 매우 위급하니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누나도 의사로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형이 제안했습니다. 누나가 반박했습니다. 아버지 상태로는 큰 병원에 가도 할 수 있는 치료가 많지 않아.
오히려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영배도 누나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계속 이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형은 저와 누나를 한쪽으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아버지 집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 왔어. 임대료도 계속 오르고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집을 비워줘야 해. 누나가 놀라 물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형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버지는 이제 오래 못 사실 거야. 병원에 모시면 아버지도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 우리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형의 말이 현실적으로 들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무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형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이 집은 계단도 가파르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어. 아버지를 돌보기에 적합하지 않아. 좋은 호스피스 병원을 알아봤는데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충분해. 결국 논쟁 끝에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영배는 이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저희는 아버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집에 있을래?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아버지, 병원에서 더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라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체념한 듯 동의하셨고 다음날 구급차를 불러 호스피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영배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고 구급차가 떠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들은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조차 들어주지 않는군요. 영배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지만 저희는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형은 빠르게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물건들,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대부분 버려졌습니다. 일부 중요한 서류와 사진만 박스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영배는 이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품을 정리하다니 이게 자식된 도리인가요? 형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실 거예요. 집주인도 빨리 비워달라고 재촉하고 있고요. 영배는 슬픈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영배는 저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지품을 정리하면서 저는 서랍 깊숙이 보관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 세 남매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취업 축하 자리, 첫 월급으로 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린 날. 모든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또한 봉투 안에는 아버지가 쓴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내 자랑스러운 세 자녀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매일매일 저희에 대한 생각과 기도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비록 자주 보지 못해도 내 자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부심,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그 사랑에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 세 남매는 직장 일을 핑계로 자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낯선 환경에서 점점 더 쇠약해지셨고 의료진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아버지가 병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을 건넸지만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힘겹게 숨을 쉬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누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아버지를 집에 계시게 해드렸어야 했어. 형도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영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영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아버님을 집으로 모시고 싶었는데 영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영배에게 사과했습니다. 영배 아저씨가 옳았어요. 아버지를 이곳으로 모신 건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영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아버님의 마지막을 어떻게 지켜드릴 것인가입니다. 의사와 상담 후 저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집으로 다시 모시고 가기로 한 것입니다. 의사는 이동 과정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저희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특수 구급차를 통해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형이 아직 집을 완전히 비우지 않았기에 아버지의 침대와 기본적인 가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상태가 조금 호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고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셨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인식하신 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세 남매는 교대로 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누나는 의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의료적 케어를 담당했고 형과 저는 생활 보조와 야간 간호를 맡았습니다. 영배도 매일 찾아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지만 집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오래된 은행나무와 골목길, 30년간 바라본 익숙한 풍경이 아버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를 불러 모았습니다.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집에 데려와줘서. 세 남매는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명씩 손을 잡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자랑이야. 더 바랄 게 없어.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에 둘러싸인 채로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택시 동료들과 이웃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영배는 아버지와의 우정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고 저희 세 남매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희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 낡은 지갑, 우리 사진이 담긴 액자, 모든 물건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영배는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사용하던 바둑판을 기념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바둑판으로 마지막까지 아버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세 남매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공과 바쁜 일상에 쫓기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매달 한 번씩 모여 아버지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남매는 영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배는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준비되었을 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상자 안에는 3개의 편지와 작은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각 편지에는 저희 세 남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상자에는 각자를 위한 선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의 편지에는 어머니의 반지가 들어 있었고 형의 편지에는 아버지가 평생 아끼던 회중시계가, 제 편지에는 아버지의 첫 택시 운전 때 받았던 행운의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각자 달랐지만 공통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못다 한 말이 있구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 세 남매는 편지를 읽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영배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모아온 통장이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조금씩 모으신 겁니다. 세 분이 좋은 일에 쓰라고 하셨어요. 통장에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평생 모으셨던 것입니다. 세 남매는 의논 끝에 그 돈으로 장현식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처럼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에는 세 남매와 영배, 그리고 아버지의 오랜 택시 동료들이 참석했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세 남매는 단순히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서로의 삶에 더 관심을 갖고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현식 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첫 해에는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두 번째 해에는 규모를 확대해 20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남매는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장학생들과 정기적인 멘토링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장학생 중 한 명인 이수진이라는 고등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택시 운전사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아버지가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도 택시 운전사로 평생을 보내셨고 자식들을 위해 건강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남매는 의논 끝에 장학 프로그램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학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장학생 가족의 의료비 지원과 부모 재취업 프로그램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누나는 병원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시작했고 형은 법률 상담을, 저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맡았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누나의 소개로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제가 연결해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대학에도 합격했고 장학생 선배로서 후배들을 돕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세 남매는 아버지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습니다. 영배는 재단 활동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세 분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재단 활동이 점차 확대되면서 저희는 아버지가 살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있는 동네에 작은 센터를 열었습니다. 장현식 기업관이라는 이름의 이 공간은 장학생들의 공부방이자 한부모 가정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되었습니다. 센터 한쪽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유품들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낡은 택시 운전대, 매일 쓰시던 모자, 그리고 저희 세 남매의 성장 앨범까지 이 공간을 통해 아버지의 삶과 사랑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영배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팔에는 오래된 앨범 하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님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아버님이 건강하셨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여기에 함께 전시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앨범을 펼쳐보니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바둑을 두는 모습, 명절에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까지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영배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늘 자식 얘기를 하셨어요. 내 아들, 딸들은 바빠서 자주 못 와도 각자 자리에서 잘하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해라고 하셨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리워하셨어요. 영배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저희를 이해하고 사랑하셨지만 저희는 그 사랑을 제대로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희 세 남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누나는 바쁜 의사생활 중에도 주말마다 무료 진료 봉사를 시작했고, 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저 역시 회사 일 외에도 청년 취업 멘토링에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공부하고 부모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위로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보여주셨던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이곳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학생들과 그 가족들, 지역 주민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행사 중에 한 택시 기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장현식 선배님과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습니다. 선배님은 늘 자식 자랑을 하셨죠. 내 아들, 딸들은 모두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오늘 이렇게 선배님의 뜻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 말씀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정작 저희는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장현식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적인 비영리 단체로 성장했고 매년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도 3곳으로 늘어났으며 각 센터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삶과 사랑이 저희 세 남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 영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라디오 방송국에 앉아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이제는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베푸셨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는 저희가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영배는 이제 장학재단의 명예이사가 되어 장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아버지와의 추억을 장학생들에게 들려주며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줍니다. 장현식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셨어요. 비록 마지막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자식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나는 병원에서 호스피스 센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누나는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환자들의 마지막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그것을 실현시켜 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은 노인 학대와 방임에 관한 법률 지원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소외된 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은 종종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교훈은 후회하기 전에 행동하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기업에서 일하면서도 주말마다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장학생들에게 직업 멘토링을 제공하고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세 남매는 영배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소주 한 잔을 올리며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장학재단의 성과, 도움을 받은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희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아버지가 주신 사랑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을 표현하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세요. 저희 세 남매처럼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의 시간을 내주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마음속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으로, 시간으로, 관심으로 표현될 때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